안녕하십니까. 산림기능사 필기 예상문제 10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개벌 작업의 장점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양수 수종갱신에 유리하다. 방법이 간단하여 경영이 용이하다. 임지의 모든 수목이 제거되어 지력 유지에 용이하다. 동력림이 형성되어 모든 숙각구기 작업이 편하고 경제적이다. 자, 개벌 작업의 방법으로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고르라고 그랬죠. 정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예, 먼저 제가 정답을 찍어 보겠습니다. 네,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개벌 작업은 뭡니까? 산 전체를 다 밀어버리는 것이죠. 예, 산 전체를 아예 다 밀어버리는 겁니다. 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다시 심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양수 수종, 즉 햇빛을 좋아하는 수종이죠. 다 밀어버렸는데 여기다 음수를 심는다면 어떻겠어요? 가려줄 큰 나무가 없어요. 이 큰 나무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음수를 심어야 예, 햇빛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나무 꽤 자라겠죠. 그래서 다 밀어버리고 새로 심는 것은 양수수종이라야 합니다. 음수수종은 햇빛에 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옳습니다. 방법이 간단해 경영이 용이하다. 왜? 다 밀어버리니까 벌목하기도 쉽고 경영도 용이하겠죠. 동령님, 즉 나이가 같은 그, 그 나무들이에요. 예, 한 번에 인부 한 50명 풀어가지고 다 심어버리니까 나이가 똑같겠죠, 나무가. 동령님이 형성돼서 숙각구기 작업이 편하다. 이것도 맞죠. 근데 임지의 모든 수목이 제거돼요. 예,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지령 유지에 용이하다.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뭡니까 낙엽 긁기를 좀 해줘야 흙 긁기를 좀 해줘야만 유리해요. 이 싹이 나고 자라는데 완전히 뭡니까 낙엽으로 다 덮여 있으니까 그래서 긁기를 좀 해줘야 오히려 더 잘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에, 모든 수목이 제거되니까 이건 지금 이거죠. 지령용이 여기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좀 착각을 했어요. 모든 수목이 제거돼 지령용이 용이하다. 이게 왜 틀렸냐면 토사가 쓸려 내려요. 나무를 다 제거해 버리니까 장마가 되는지라면 산이 붕괴될 우려도 있고 토사가 쓸려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령 유지에 용이하다는 건 틀렸어요. 토사에 휩쓸리는 게 이게 심한 겁니다. 그래서 개벌 작업의 장점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이 지령 유지에 용이하다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개벌 작업의 단점 실행은 쉽죠. 딱 빼버리니까 그리고 빠르죠.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임지가 노출돼요. 민둥선으로 다 되어버리니까 표토 유실 겉에 있는 흙들이 쓸려 내려가서 유실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지령 유지에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모수작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모수작업법이 뭐예요? 개벌 작업은 다 베버리는 건데 모수작업법은 드문드문 하나씩 이렇게 남겨놓는 거예요. 이게 어미 모자 나무 숫자죠. 이게 어머니 나무예요. 여기서 씨가 날려 떨어져 가지고 갱신하라고 이제 어린 나무들이 자라라고 이렇게 드문드문 1헥타르는 3,300평 정도 돼요. 여기다가 한 30 내지 50번 정도를 남겨놓는 거예요. 이것이 모수작업법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음수는 별로 안 좋겠죠. 왜냐하면 가려줄 나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양수수용 갱신이 제가 받아 맞고요. 작업 방법이 용이하고 경제적이다. 예. 개벌 작업만큼은 아닐지라도 뜨문뜨문 하나씩 남겨두죠. 예. 그래서 작업 방법이 용이하고 경제적이다. 맞죠? 작업 후 낙엽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요거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 오히려 낙엽층이 좀 긁어줘서 흙이 좀 나와줘야 그렇죠. 나무도 발화가 잘 되고 제대로 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거예요. 낙엽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낙엽 긁기를 좀 해주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소나무에 갱신 치수가 발생하면 풀베기를 해줘야 한다. 그렇죠? 떨어져서 나기 시작하면 이 옆에 풀베기를 해줘야죠. 어린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예. 갱신 치수라는 건 새로 나온 치수, 유치원할 때 치자예요. 나무수. 새로 나온 어린 나무가 이 말이에요. 갱신 치수란 말은 소나무에 새로 나온 이렇게 씨에서 떨어져서 새로 나온 어린 나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그 옆에 그 어린 나무의 옆에 풀베기를 해줘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틀린 것은요. 그렇죠. 어느 정도 낙엽층에
긁기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발화율을 높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화율 효과 분석으로 논문들이 나온 게 있어요. 침엽수에서는 발화율이 지면긁기 처리구역과 미처리구역이 큰 차이를 보지 않아요. 침엽수는. 그런데 낙엽송에 있어서는 발화율이 지면긁기 처리구역과 미처리구역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고 나와 있어요. 즉 지면긁기를 좀 해준 것이 C가 어떻게 했어요? 위에 낙엽이 아니라 그 낙엽을 걷고 그 밑에 흙으로 떨어졌으니까 발화율이 좋겠죠. 또 제대로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갱신의 효과 분석에 보면 지면긁기와 풀베기를 모두 처리한 구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비교해 보니까 이 지면긁기를 해서 해준 지역이 훨씬 더 치수, 유치원 할 때 치자죠. 어린 나무예요. 어린 나무 생존율이 높고 어린 나무의 양, 치수량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굳이 이런 그 뭡니까 벌채를 하면서 낙엽에 손상이 갈까 그렇게 주의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모종이 잘 발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수 작업법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낙엽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아니다. 오히려 낙엽층을 좀 긁어주는 것이 더 그렇죠. 발화율과 치수에 도움이 된다. 자, 모수 작업법은 이미 한번 봤죠. 성숙한 이목의 대부분을 한꺼번에 벌채하고 보통 1헥타리에 30 내지 50혼의 모수, 어미나무를 남겨두어서 여기서 천연하종, 씨가 떨어져서 후계림이 나게 하고 하는 그러한 작업 방법, 이것을 모수 작업법이라고 한다. 3번입니다. 산벌 작업 과정에서 모수로 부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벌채하는 작업은 자, 산벌 작업은 뭐예요? 맨 처음에 예비벌을 하죠. 그 다음에 하종벌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후벌 또는 종벌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나무들이 팩팩하죠. 여기서 10에서 30% 정도의 나무를 어떤 나무를 좀 모수로서 어미나무로 쓰기에는 부적합한 걸 베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뜸은 나무들이 이렇게 쪽쪽이 있다면 아 이거 별로 모수로는 못 쓰겠네. 이것도 모수로는 못 쓰겠네. 이것도 모수로는 못 쓰겠네. 이런 걸 베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예비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걸 다 베어주니까 여기 남아있는 나무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 그렇죠. 햇빛을 보니까 이것을 수광생장이라고 그래요. 햇빛을 받으니까 튼실해지는 거예요. 열매를 튼실하게 맺겠죠. 이 열매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삼벌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위를 베줘서 그 씨가 잘 떨어 나게 하는 거. 이걸 하종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씨들이 다 이제 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더 이상 어미나무가 햇빛을 가려주거나 또는 그 바람을 막아줄 필요가 없을 때는 이 어미나무도 베는 거예요. 이제 어미나무도 베는 거.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후벌 또는 종벌 그래요. 마지막으로 다 베버리는 거. 그래서 예비벌, 하종벌, 후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을 산벌 작업 과정을 부르는데 처음부터 아 이건 못으로 못 쓰겠구나 이렇게 베버리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베는 걸 예비벌에서부터 베버리는 거예요. 예비벌 할 때부터 아 이건 정자나무로 못 쓰겠는데 그리고 베버리는 거. 어느 때부터냐? 예비벌 할 때부터.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종자 정선 방법으로 풍선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수종은 제가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뭐 돌린다고 합시다.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해서 이걸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여기서 이제 선풍기 같은 날개가 있었고 바람이 막 이렇게 나오겠죠. 바람이 여기서 씨를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씨는 이렇게 날아가 버리고 어떤 씨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날아가 버린 씨는 뭐 여기 쭉정이죠. 여기 떨어지는 튼실한 씨죠. 이것만 가지고 종자를 하면 돼요. 여기 밑으로 떨어진 거 바람을 붙여가지고 바람을 풍로로 붙여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쭉정이는 날아가 이렇게 씨로 못 쓸 거죠. 튼실한 씨는 밑으로 떨어지죠. 요거를 풍선법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풍선법으로도 정사를 정선하기 어려운 게 뭐냐 그랬어요. 그냥 보면 나오죠. 이 답은. 이제 밤나무죠. 이 밤나무 풍선으로 붙인다고 그래갖고 좀 이거 밤나무 정자로는 못 쓰겠는데 열매가 튼실하지 않네. 그런다고 이게 밤나무가 날아가겠어요? 밤이 안 날아가죠. 예, 다 이기로 떨어지겠죠. 이걸로는 못 가린다고요. 풍선법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로 해요? 하나하나 손으로 눈으로 봐가면서 고르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풍선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거 그러면 밤나무가 되겠습니다.
이건 입선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입자는 뭐예요? 알맹이 입자, 나달 입자 이런 말이에요. 하나하나 정자 알갱이를 하나하나 살펴서 가려내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풍선법으로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국가가 성숙한 후에 국가 열매라고 보시면 돼요. 열매가 성숙한 후에 10년 이상이나 나무에 붙어 있어서 종자의 발화력이 상실되지 않은 채 한 10년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는 언제 싹이 트냐? 산불이 나면 그때 그 높은 온도에 인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나무도 있냐? 있어요. 참 기이하죠? 자연 얘기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있습니다. 그 나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뭘까요? 예, 탕크스 소나무예요. 그래서 10년 이상 어미나무에 붙어 있다가 불이 나면 그 뜨거운 산불에 의해서만 인편이 열려서 발화하는 거예요. 그 나무 중에 노지풀 소나무하고 방크스 소나무가 그런 나무예요. 시험에 나오면 방크스 소나무가 나올 수도 있고 노지풀 소나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산불에 의한 고열을 받아야 비로소 열매가 떨어져서 종자가 밖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산불을 만날 때까지는 몇 년이라도 종자를 저장하고 있는 나무. 이러한 참 특별한 나무가 있어요. 그것이 노지풀 소나무하고 또 방크스 소나무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 이거예요. 방크스 소나무, 또 노지풀 소나무. 10년이고 여기에 붙어 있다가 산불이나 나서 어미나무로 다 타고 그 높은 고열에 의해서 인편이 열려가지고 이제 숲이 다 없어져 버렸죠. 산불 났으니까. 그때 돋아나는 애들이 바로 방크스 소나무와 노지풀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개화한 다음 해에 결실하는 수종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자,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개화하면 봄에 개화하면 가을에 그의 가을에 열매를 맺죠. 근데 지금 어떤 나무는 올 봄에 꽃이 피었어요. 그래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고 다음 해에 봄, 여름, 가을에 가서 열매가 완숙돼요. 이런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2년 걸리는 거예요. 그런 나무가 어떤 나무냐 그랬어요. 답도 찍을게요. 네, 소나무, 자작나무,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났어요. 상수리 나무예요. 봄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가을에 종자가 성숙하는 수종, 소나무, 상수리나무, 자작나무예요. 아, 소나무로 상자를 만들었는데 이 상자를 만드는데 올 봄에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겨울 다 보내고 내년 봄 지내고 다음에 가을에 가서야 이 상자를 완성했어요. 이게 소나무 상자예요. 뭐 그렇게라도 한번 외워봅시다. 소나무 상자. 그래서 소나무, 상수나무의 상자, 자작나무의 자자. 잘 생각 안 하면 아, 소나무 상자가 봄에 만들기 시작하고 가을, 겨울 지나고 다음에 가을에서 완성되는 그런 소나무 상자가 있대. 그래서 소나무, 상수리나무의 상자, 그 다음에 자작나무의 자자에서 소나무, 자, 이렇게라도요. 소나무, 상수리나무, 자작나무는 올 봄에 꽃이 피어서 겨울을 보내고 내년 가을에 가서야 열매가 완숙된다. 7번입니다. 미래목의 구비 요건으로 틀린 것은 자, 지금 벌채해버릴 것이냐 아니면 미래목으로 남겨둘 것이냐를 그, 판정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피압을 받지 않은 상층의 우세목, 나무줄기가 곱고 갈라지지 않은 것, 병충해 등 물리적인 피해가 없을 것, 주의 인목보다 월등히 수고가 높을 것. 정답은요? 그렇죠. 웃자란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죠. 웃자란 것도 배워야 돼요. 미래목이라는 건 대부분 뭘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못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미나무로. 피압을 받지 않는다는 무슨 말일까요? 예, 압력을 받다 이런 말인데 나무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피압을 받은 나무는 런 나무 예를 들어서 막 얘들은 우량물이 컸어요. 근데 얘는 소화해가지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얘들을 이제 그 피압을 받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말로 조금 한다면 때리다, 뭐 어쨌든 그 주눅 들었다, 예, 주눅 들은 나무, 이런 나무가 이게 피압을 받은 나무예요. 그러면 이 못으로 쓸 이런 나무들은 뭐예요? 주눅 들어가지고 제대로 크지도 못한 얘를 이걸 정자나무로 하면 되겠어요? 이 된다면 이걸 베버려야지. 그렇죠? 피압을 받지 않고 무쇠목, 제대로 자란 놈. 이런 놈을 못으로 써야겠죠. 미래목으로. 또 나무줄기가 곱고 갈라지지 않은 것. 이것은 미래목은 못으로 되지만 앞으로 제목감으로 쓸 나무 이렇게 보셔도 돼요. 나무줄기가 곱고 갈라지지 않은 거 맞죠? 병충해도 물리적인 피해가 없을 거 맞아요. 근데 주위 잎목보다 월등히 수고가 높다. 이게 우짜란 거예요. 이런 나무는 미래목으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TR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TR율 그러면 T는 뭐예요? 탑, R은 루트. 그래서 나무가 여기는 뿌리 부분, 여기는 지상 부분 하면 요게 T예요. 지상 부분이 탑이죠. 요 뿌리 부분, 요게 루트예요. 즉, 이 뿌리의 무게하고 이 지상부에 있는 이 무게하고의 비율을 TR율이라고 그래요. TR율.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아마 이런 게 헷갈릴 거예요. TR율이 높다 낮다 이것을 이 뿌리가 1kg고 뿌리가 1kg고 요 지상부도 1kg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TR이니까 T는 1이고 R도 1이죠. 그래서 이때는 TR율이 1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질소질 비율을 확 줬더니 이게 막 위로 윗자라 가지고 엄청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윗부분이 2kg가 됐어요. 탑이. 그런데 뿌리는 하나도 안 자르고 그대로 1kg예요. 그러면 이 TR율은 2가 됐죠. 1분의 2니까. TR율이 높아졌죠. 왜 높아졌을까요? 이 무게가 높아지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요 지상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TR율은 높아지고 지상은 그대로인데 뿌리가 근수가 많이 나갈수록 TR율은 낮아지고 그렇죠? 그러면 뿌리가 튼튼하냐 지상부로 옷자라냐에 따라서 TR율은 달라지겠죠. 자, TR율의 값이 클수록 좋은 묘목이다. 이건 틀린 거예요. TR율이 크다라는 건 뭐예요? 웃자라 가지고 뿌리는 일 그대로인데 지상부만 2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TR율이 낮다고 좋냐? 그렇지도 않아요. 좋은 묘목은 뭐냐? 지하부와 지상부가 어떻게 해요? 균형 있게 발달해야 한다. 이렇게 적당한 뿌리에 적당한 지상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맞는 것이고요. 질소질 비율을 과용하면 TR 값이 커진다. 아까 모르겠어요. 질소를 많이 줬더니 위에가 막 컸어요. T 값이 커지니까 TR율도 커지죠? 맞아요. 묘목의 지상부와 지하부의 중량비이다. 맞죠? TRU 값이 클수록 좋은 묘목이다. 크다 작다고 해서 꼭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모수작업법에 모수본보다 많은 모수를 수강 생장을 촉진시켜 다음 벌기에 대경제를 생산하면서 갱신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은 자, 모수 작업 할 때 아까 했죠. 모수 어미나무. 개벌은 다 베버린 건데 모수 작업법은 드문드문 모수를 남겨놓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모수본보다 좀 더 많은 모수를 수강 생장 이렇게 있으면 나무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런데 모수작업법은 10 내지 30%만 남기고 다 베어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막 이것도 못으로 못 쓰겠네. 이것도 베어버려야지. 이것도 베어버려야지. 이것도 베어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베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나무들은 어떻게 했어요? 받을 숫자 비광자 빛을 많이 받아서 튼튼해지겠죠. 이런 나무들은. 그래가지고 밑으로 이제 씨를 떨어뜨리면 이게 하종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수작업법보다는 좀 더 많이 남긴대요. 그래갖고 다음에 대경제란 게 뭐예요? 이 지름경자예요. 지름이 큰 나무들, 즉 목재로 쓸 나무들을 생산하면서 그래서 단순한 모수작업법이 아니라 모수작업보다는 좀 더 나무를 많이 남겨서 이러한 대경제로 쓸 나무까지도 준다는 거예요. 모수로 쓸 나무와 이렇게 갱신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보잔목 작업이라고 한다. 남겨진 그 나무를 좀 더 많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말한다면
이 개벌은 다 베버린 거고 하나도 안 남은 거죠. 그 다음에 개벌보다는 좀 더 많이 남기는 것을 모수작업법, 어미나무는 남겨놓은 것이고 어미나무보다 조금 더 많이 남기는 거, 이게 바로 보잔목 작업법. 보잔목 작업보다 훨씬 더 많이 남기는 거, 뜨문뜨문 택해서 하나씩 벌채하는 거, 택벌 작업. 그렇죠? 그래서 개벌은 다 베버린 거 하나도 안 남기는 거. 모수 작업법은 그래도 어미나무는 뜨문뜨문 10헥타르당 약 30 내지 50번 정도 남기는 거. 보잔목 작업법은 모수 작업법보다는 모수보다는 좀 더 많이 남겨서 이런 대경제, 큰 목재들을 생산하면서 갱신을 하는 거. 보잔목 작업법. 그보다는 아예 그냥 뜨문뜨문 하나씩 골라서 택벌 벌채하는 거. 택해서 벌채하는 거. 그래서 나무가 많은 순서로 따지면 이렇게 되겠죠. 개벌은 다 베버리고 모수는 몇 그루는 남겨놓고 보잔목은 모수보다 좀 더 많이 남겨놓고 택벌은 훨씬 더 많이 남겨. 이해가 되셨죠?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벚나무 빗자루병의 병원체는 무엇이냐 그랬어요. 자, 빗자루병이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벚나무 빗자루병은 뭐라고 그랬어요? 벚나무에 곰 앉았다고 그랬죠. 곰팡이가 옮기는 것이에요, 이게. 곰팡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잔황균. 그래서 곰팡이 그래도 맞고 잔황균 그래도 맞아요. 왜? 곰팡이균 중에 대표적인 게 잔황균이니까. 그래서 이 답은 잔황균이에요. 그런데 뭐 붉은 나무 빗자루병, 뭐 무슨 나무 빗자루병 하는 나머지 다 그 빗자루병은 플라즈마예요. 굳이 말하자면 바이러스가 가장 작은 거죠. 바이러스보다 좀 더 큰 것이 우리가 세균이라고 말하는 일반 세균과 플라즈마. 이것보다 더 큰 것이 뭐예요? 예, 곰팡이균이에요. 이 곰팡이균 중에 대표적인 게 잔황균이에요. 그래서 오직 벚나무 빗자루병, 이 빗자루병 중에서 벚나무 빗자루병만은 곰팡이라고도 되고 잔황균 그녀도 맞는 거예요. 답이 나올 때 잔황균 그러지 않고 여기다 곰팡이 그려도 정답이고 잔황균 그려도 정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 1회 발생하고 9월 중 하순에 유충이 월동하기 위해서 나무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해충. 자, 보통은 어떤 유충들은 뭐 합니까? 번데기가 돼가지고 집 짓고 이렇게 집 지어가지고 이 안에서 번데기 됐다가 나오죠. 그런데 얘는 그냥 유충이 땅에 떨어져고 땅으로 기어 들어가서 월동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그 월동하는 이러한 그 해충이 뭐냐 그러고 물었어요. 답도 찍을게요. 설리복활이에요. 설리복활. 대표적인 게 미국 흰불나방은 우리가 전 시간에 봤죠? 뭐였어요? 하얀 건데 유충으로 나왔다가 뭐예요? 번데기 짓는 거죠. 까맣게. 그래가지고 이따가 또 이제 봄이 되면 나방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번데기로 나온 게 번데기. 근데 얘는 유충이 바로 땅속으로 들어가서 겨울을 보내요. 이게 설리복활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리복활이 2 내지 2.5mm 즙액을 빨아먹어요. 1년에 1회 발생하고 유충으로 지피물이나 흙 속에 들어가서 월동하는 거예요. 얘예요. 그리고 피해를 입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즙을 다 빨아먹어 버려가지고 3, 4년 되면 죽어요. 보이나요? 숲에서 이렇게 된 거. 이게 설리해파리충이 먹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정답은 설립폭발입니다. 진딧물의 화학적 방류 방법 중 천적보호에 유리한 방제약재로 가장 좋은 것은 천적보호. 예, 살충제로서의 역할도 하는데 천적은 보호한다. 자, 진딧물의 천적이 주로 뭡니까? 무당벌레 같은 거예요. 무당벌레는 엄청 진딧물을 잘 잡아먹죠. 그래서 무당벌레에게는 해를 안 주면서 진딧물만 잡을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한 게 뭡니까? 그렇죠. 침투성 살충제예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진딧물 잡기 위해서 약을 뿌리는 게 아니라 그럼 무당벌레 죽어버리니까 예,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해서 링게루 같이 이렇게 여기다가 드릴로 뚫어서 수액 들어가죠. 그럼 여기로 들어가면 이 물관부 타고 수관 타고 올라가겠죠 약재가. 그러니까 이런 가지가 막 이런 데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기 진딧물이 먹으면 빨아먹죠 진딧물은. 예, 이 빨아먹으면 진딧물이 죽는 거예요. 이것이 침투성 살충제예요. 여기로 침투해가지고 이런 가지나 이런 데로 침투해서 약발이 받았죠. 요걸 빨아먹는 진딧물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당벌레는 빨아먹질 않아요.
있는 걸 잡아먹지. 그러니까 무당벌레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천적 보호에는 유리한 것이죠. 그런 약재가 뭐냐? 이렇게 침투성 살충제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진딧물의 천적, 무당벌레, 꽃등이 애벌레, 풀잠자리 애벌레, 예, 이런 천적들은 죽지 않고 진딧물만 잡는 거, 침투성 살충제다. 자, 곤충이 생활하는 도중에 환경이 좋지 않으면 발육을 멈추고 좋은 환경이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현상으로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 자, 여기까지 해서 정상으로, 그러니까 환경 조건이 안 좋으면 곤충은 지가 다 알아서 생리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음, 모든 활동을 멈추고 거기서 다음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왜? 자기도 자기 안 죽을 방법은 다 아니까. 그런데 그 조건이 해소가 되면 바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휴지예요. 그런데 다시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동절기를 보내고 뭐 이런 건 휴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휴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즉시 다시 활동한다 그러면 휴지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좋아지면 즉시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휴지라고 하고, 휴면은요, 곤충들은 온도, 습도, 먹이 공급 이것에 영향을 받죠. 온도가 안 맞다든가 습도가 안 맞다든가 먹이 공급이 안 맞다든가 하면 활동을 정지하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을 몸을 그 모드로 만들어 버려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것이 안 맞으면 휴면기를 보내는데, 휴면에서는 대부분 성장은 멈춰요. 그리고 지방 비축이 늘어나면서 체내 수분을 감소시켜요. 견뎌야 되니까. 그리고 다량의 이 겨울철에는 다량의 글리세린을 비축해요. 이게 뭐냐면 자동차에서 부동의 것 같아서 어는 걸 방지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곤충들이 다 알아요, 그걸. 그렇게 해서 월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 글리세린으로 자기가 얼지 않게 보호를 하면서 겨울을 보내고 이제 봄이 되면 또 활동한다. 이렇게 다소 시간이 걸리고 길어지는 거죠. 월동 정도 하는 그런 거. 이런 걸 가리켜요. 휴면이라고 한다. 휴는 쉰다는 말이고 면은 수면, 잠잔다는 거예요. 균류병용군이 과습한 토양에서 묘목 뿌리로 침입하여 발병하는 것. 자, 묘목 뿌리로 침입해서 발병하는 것의 대부분은 뭐예요? 곰팡이에요. 곰팡이의 한 종류가 뭐예요? 모달록병이에요. 그래서 뿌리로부터 와가지고 잎을 말려버리는 것. 이것이 모달록병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모달록병. 토양 소식 병용군에 의해서 당년생 어린 묘목의 뿌리 또는 땅가 부분의 줄기가 거기가 침해되어 잎이 말라 죽는 병. 자, 뿌리로 들어와서 이렇게 잎을 말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잎꽃병, 잎을 말려버린다 해가지고 잎꽃병이라고도 불린다. 그래서 모달록병이라고 나오든 잎꽃병이라고 나오든 그것은 다 무엇이다고요? 예, 모달록병이고 또 그걸 가져오는 것은 예, 곰팡이병이에요. 주로 나무의 상처 부위로 병균물이 침입해서 발병하는 것으로 상처 부위에 올바른 외과 수술을 해야 된다. 딱 드러낸단 말이에요. 딱 드러내버리고 하거나 또는 아예 그것에 강한 저항성 품종을 심어서 방지하는 비용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답부터 찍어드릴게요. 밤나무 줄기마름병이에요. 자, 밤나무 줄기마름병은 외과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환부를 제거해요. 그리고 소독하고서 거기에 시멘트라든가 수지 등으로 그걸 메꿔주는 거예요. 이것이 밤나무 줄기마름병이다. 외과 수술, 밤나무 줄기마름병, 상처난 부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떤 유제를 200배로 희석하여 살펴려고 할 때 100리터에 필요한 소요 양량은 그랬어요. 자, 이런 통이 있는데 이게 이제 농약을 타는 겁니다. 이 통에다가 농약을 1리터 부었다고 해보세요. 1리터 부었는데 이걸 200배로 희석하려고 한다 그러면 물을 몇 리터 부어야겠어요? 그렇죠? 200리터를 부어야겠죠? 그러면 200리터의 농약, 이제 그 농약이 희석된 농약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100리터에 필요한 양량을 얼마겠냐?
이게 200리터인데 이게 이번에는 100리터래요. 100리터. 그럼 농약 얼마 타야 될까 이 말이에요. 200리터에 1리터를 탔으면 100리터에는요. 그렇죠. 0.5리터 타야죠. 그냥 이것은 이 그림만 이렇게 그려봐도 그렇죠. 1리터에다가 200배를 희생했으니까 200리터 됐어요. 그런데 200리터가 아니라 이번에는 조그만 통, 100리터짜리 통이에요. 그럼 농약 얼마 탈까요? 이거 반절이니까 이게 반절 타면 되겠죠. 0.5리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돼요. 1리터 대 200리터. 1대 200이죠? 는 X 대 100리터. 100리터에는 얼마가 필요한가?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이다. 그래서 200X는 100이다. 그러면 X는 2분의 1이니까 0.5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간단히 그려도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답은 0.5가 되겠죠? 2리톱을 연마할 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자, 2리톱은요, 이렇게 생긴 톱이죠? 이렇게 해서 끝자루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톱이에요. 그냥 그 무육 작업, 어린 나무들 가꿀 때 무육 작업 하는 거예요. 이런 게 2리톱인데, 이 톱날, 여기 있는 이 톱날을 연마할 때, 이 톱날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 톱날을 연마할 때 필요하지 않은 걸 그랬어요. 원형줄은 뭐예요? 이렇게 둥그런 줄이에요. 평줄은요. 이렇게, 이렇게 사각진 이게 평줄이고. 둥그런 줄로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 평줄이라 해야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원형줄로, 이거 못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둥그런 거, 이것이 원형줄이에요. 둥그렇다고 해서 원이잖아요, 원. 원형줄이고, 여기 반듯반듯하죠? 이게 평줄이에요, 평줄. 그러면 이 톱날을 연마하는데, 이 둥근 거 가지고 연마할 수 있겠어요? 이 사각, 이걸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연마를 이걸 갈아줘야겠죠? 그래서 평줄은 되지만 원형줄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톱니 꼭지나 각도 압력파는 필요합니다, 연마할 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불기의 연료는 시간당 몇 리터가 소모되는 것으로 보고 준비하는 게 좋은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풀어본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는 100% 나온다고 보시고 그냥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예불기, 시간당 0.5리터 먹는다. 체인톱에 사용하는 이행정기관으로 틀린 것은 이행정기관의 특징 몇 번 했죠? 동일 배기량에 비해 출력이 크다. 맞습니다. 출력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배기와 흡입 밸브가 없으며 소기공이 있고 연료에 오일을 섞어 사용한다. 자, 연료에 오일 섞어 사용하면 맞죠? 흡입 압축이 동시에 일어나고 폭발 배기가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밸브가 없고 소기공으로 한다. 이것도 맞아요. 크랭크축 1회정마다 1회 폭발한다. 1회 폭발이란 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게 일행정인데요. 이행정 기관에서 흡입 압축 하나로, 폭발 배기 하나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행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번 폭발이 일어났죠. 이 이행정에서는 일행정에 크랭크축 몇 번 돌아요? 크랭크축 한 번 돌아요. 1대1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행정 기관일 때는 1행정, 흡입압축 폭발 배기가 일어날 때 하나마다 180도씩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720도가 일어나서 2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행정 기관에서는 한 행정에 2회전하고 2행정 기관에서는 한 행정에 폭발이 한 번이다 그러면 1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때 1회전 하는 거예요. 1대1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기계가 매우 무겁고 체인톱에 사용하는 기계가 매우 무겁고 무겁나요? 무거우면 들고 다니지도 못해요. 이 무겁고는 틀렸죠? 기계음은 커요. 이행정 기관의 특징이 딸딸딸딸 한다든가 막 한다든가 기계음은 크지만 무게는 가벼워요.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무게는 가볍고 기계음은 크다. 그래야겠죠? 무게는 가볍고 기계음은 크다. 정답 고르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20번입니다. 겨울에 사용하기 적합한 윤활유의 점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W,
이 SA라는 건 미국 표준 어떤 그 점도 규격이에요.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이 W는 윈터 제대로 볼게요. WINTER의 이 윈자 W자예요. 즉 겨울철에 쓰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겨울철 나오고 W자 나오고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답이죠. 예. 겨울에 사용하는 것이 이 W 윈터가 붙거든요. 다른 건 다 안 붙여줬어요. 그럼 이거예요 답은. 그런데 그러면 이 숫자들이 가진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이 숫자들이 가진 의미는 점도예요. 점도. 그 점도가 뭐냐 하면 끈적끈적한 정도 또는 뻑뻑한 정도 이걸 점도예요. 그럼 이 수가 높을수록 이 수가 숫자가 높을수록 어때요? 점도는 높다, 얕다, 높다. 높다는 건 뭐예요? 뻑뻑하다 그 말이에요. 뻑뻑하다. 낮다는 것은 점도가 낮다는 것은 뻑뻑하다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묵다, 묽다. 그러면 자 여름철에는 날씨가 더워요. 막 거의 40도 육박해요. 뻑뻑한 윤활유를 써도 날씨가 더우니까 묽어지겠죠. 그래서 날씨가 더울 때일수록 뭘 써야겠어요? 이 숫자가 높은 걸 써야죠. 뻑뻑한 걸 써야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을수록 그렇죠. 이게 낮은 거, 즉 묽은 걸 써야 돼요. 이게 높을수록 뻑뻑한 거고 낮을수록 묽은 거니까 이해가 되셨죠? 겨울에는 더 낮아야겠죠. 근데 알기 쉽게 아주 윈터까지 붙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 그러면 SA20W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꼭 알아두시고요. 이 숫자가 클수록 뭐다? 점도가 크다. 점도가 크다는 건 뻑뻑하다. 근데 왜 여름철에 더 뻑뻑한 걸 쓸까? 날씨가 더우니까 뻑뻑한 걸 써도 묽어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봄, 가을은 30 SA, 여름은 40 더 높죠? 겨울은 더 낮죠? SA 20W에서 아예 윈터까지 붙여줬어요. 그럼 답 고르는 데는 겨울철, 윈터. 네, 1번이 정답이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